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이도화입니다. 오늘은 김수현 기다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스펙의 화려함보다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무기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AI가 인간의 영역을 넘보는 거대한 격변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야 할까요? 정답은 흐름을 읽는 안목, 그리고 한 발 앞선 준비에 있습니다. 복잡한 고용 정책부터 꼭 알아야 할 산업 트렌드까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강력한 정보들만 엄선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넓어지는 일터의 세계, 잡학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 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를 배제하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더 쉽게 판단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됐을 때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해 이른바 셀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에 기피 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의 자체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염전 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 인권 침해 등 위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합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특히 강제노동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염전은 허가 취소 등 엄정 조치하고 피해 회복 지원 및 사업주 대상 인권 교육도 전면 확대합니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직접장애인 노동자 폭행 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예외인 특별 연장 근로를 반복적으로 신청했거나 교대제 운영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 1회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잇따르면서 현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 체불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작한 시간입니다. 김수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수많은 항만과 거대한 대교,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선박들까지 언뜻 보기에는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 푸른 바다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거센 조류와 수압 속에서 해저 교각이나 선박 밑바닥은 끊임없이 부식되고 균열이 생기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잠수사가 목숨을 걸고 직접 깊은 바다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이 위험천만한 해저 현장에 이제는 첨단 로봇을 이끌고 나타나 물속의 안전 진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미지의 바다를 탐색하는 해양 기술의 눈, 수중 드론 조종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본격적인 업무는 거친 바다나 깊은 댐, 발전소 수로 등 인간이 직접 들어가기 힘든 수중 환경에 첨단 원격 조종 수중 로봇, 즉 ROV를 투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과 달리 물속에서 움직이는 드론을 조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데요. 공기보다 밀도가 약 800배나 높은 물속에서 거센 조류와 불규칙한 파도를 극복하며 드론의 위치를 고정하는 중성부력을 제어하는 일을 합니다. 탁한 물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초음파 음향 카메라와 소나 레이더 시스템을 활용하고 최대 수만 루멘에 달하는 초고위도 LED 조명과
4K 카메라를 통해 해저 시설물의 상태를 모니터 화면으로 정밀하게 시각화합니다. 조종사들은 이 실시간 영상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형 해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해저 안전의 청사진을 완성합니다. 컨트롤러 위에 작은 움직임 하나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첨단 장비의 파손은 물론 국가기관 시설물의 안전을 좌우하는 만큼 이 직업은 해양공학과 로봇 고강을 아우르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드론 조종 능력뿐만 아니라 수중 광무선 통신, 로봇 공학 지식을 마스터해야 하며 최근에는 전문 해양 구조물 검사 업체나 해양연구소 등에서 핵심 전문직으로 채용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니터 앞 조종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중 드론 운용의 80%는 드론과 육상을 연결하는 테더 케이블 관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류에 줄이 휩쓸려 해저 장애물이나 선박 프로펠러에 감기는 아찔한 사고를 막기 위해 보조 조종사와 긴밀하게 협업하며 줄의 텐션을 꼭 유지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집요한 현장 검증이 이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양 영토 개발과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이들의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일각에서는 자율주행 수중 로봇이 발전하면 인간 조종사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측은 전혀 달랐는데요. 조류가 비정상적으로 강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한국의 까다로운 해양 환경에서 변수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로봇 집게를 이용해 정밀한 샘플을 채집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인간 조종사만의 정교한 분석과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해상풍력 발전소의 건설, 해저 케이블 매설 등 해양 인프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해양 생태계 조사가 엄격해질수록 이들의 가치와 몸값은 시장에서 더욱 독보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내가 조종한 드론의 렌즈 하나가 보이지 않는 심해의 위협을 밝혀내고 수많은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들은 오늘도 거친 바다와 모니터 화면 사이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거친 바다 속에서 정밀한 판단을 내리는 건 결국 인간의 감각과 경험이라는 점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심해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묵묵히 건져 올리는 수중 드론 조종사들의 치열한 노력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기다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매일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요즘 오운한 트렌드와 함께 스포츠와 웰니스 산업이 덩달아 쑥쑥 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직무 소개를 넘어 당장 지원해 볼 수 있는 채용 트렌드와 실전 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 프로 구단의 채용 소식입니다. 보통 7월에서 8월 사이 하반기 마케팅 및 세일즈 직군 신입, 경력 채용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과거 채용 공고를 보면 체육 전공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았죠. 하지만 최근 자격 요건이 확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전공 무관을 내걸고 있는데요. 대신 필수 요건으로 스포츠 현장과 팬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요구합니다. 전공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뛰었느냐가 더 높게 평가하는 추세죠. 다음은 IT 스타트 업계에서 쏟아지는 웰니스 기획자 수시 채용 공고입니다. 건강관리 앱이나 온라인 PT 플랫폼 기업들이 현재 콘텐츠 기획자와 PM을 가장 활발히 뽑고 있습니다. 이들 공고의 우대사항을 유심히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기주도적인 건강습관 형성 경험과 커뮤니티 운영 경험입니다. 완벽한 의료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유저의 마음을 짚어내고 끈끈하게 소통할 줄 아는 실무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무엇을 채용 무기로 삼아야 할까요? 바로 나만의 경험이 담긴 포트폴리오 작성입니다. 거창한 인턴십이나 자격증이 아니어도 괜찮은데요. 주말마다 뛰는 러닝 기록을 꼼꼼히 적어놓는 블로그, 혹은 풋살이나 배드민턴 등의 모임에 SNS 계정을 직접 운영하며
팀원들을 모으고 소통해본 경험. 이런 일상 속의 생생한 활동이야말로 채용 담당자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전 채용 스펙이 됩니다. 채용 공고 속 자격 요건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즐겁게 흘린 땀방울과 기록들이 곧 가장 매력적인 이력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 공채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관심 있는 스포츠 브랜드나 헬스케어 기업의 수시 채용 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도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 시간이었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건강한 일상이 곧 나만의 독보적인 스펙이자 커리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책상 앞에서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즐기는 운동 속에서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유상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7월이 되고 여름이 깊어지면서 올여름 장마는 언제쯤 시작될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기상 예보에 따르면 올여름 장마는 7월쯤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작년과 달리 조금 늦은 시기에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를 누가 예측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는 날씨를 예측하고 결정하는 사람들, 기상예보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미리 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상예보관은 말 그대로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기상예보관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날씨를 결정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기상위성과 레이더 등을 통해서 수집된 방대한 자료를 슈퍼컴퓨터로 분석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컴퓨터 시스템이 대부분 자동화돼 있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보관들만이 축적한 경험 데이터와 통계적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상 예보관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방대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수학적 해석 능력과 작은 변화에도 반응할 수 있는 기민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교에서 대기과학이나 기상학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기상청에서 실시하는 정식 예보관 훈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예보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보하는 시기에 따라서 초단기,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로 나뉘는데요. 초단기는 지금부터 6시간 이후에 일어날 날씨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고, 장기는 1개월에서 3개월 또는 그 이후의 기후 전망과 날씨 흐름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런 예측 시기에 따라서 예보관들의 업무도 달라지겠죠. 예보라는 건 어디까지나 확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예보일수록 맞을 확률이 높고 장기 예보일수록 변수가 많아서 이 확률을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예보관들은 이 예측 확률을 단 1%라도 높이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내내 교대 근무를 하면서 꼼꼼하게 모니터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보관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는 태풍과 폭우, 그리고 최근 잦아들고 있는 이상기후에도 안정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한 예보관은 여름철에 내렸던 폭우에 대해서 비상근무를 하면서 더욱 정밀하게 기상특보를 작성했고, 이 덕분에 주민들이 큰 피해 없이 폭우에 대비할 수 있었다면서 뿌듯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당연하게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옷차림을 결정하는 우리의 일상. 하지만 그 당연한 편리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기상 예보관들의 치열한 날씨의 미래를 읽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날씨를 확인하면서 이 예보관들의 노력에 대해서 한 번쯤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당연하게 마주하는 날씨 정보 뒤에 1%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예보관들의 24시간 치열한 밤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씨의 미래를 읽어내는 기상 예보관들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두 분은 보통 회사에서 이제 보고서나 기획안을 쓰실 때 AI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시나요?
당연하죠. 저는 요즘 AI 없으면 업무가 조금 힘든데요. 자료 조사부터 번역, 초안 작성까지 거의 제 손발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면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편하긴 한데 이걸 온전히 내가 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묘한 불안감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요즘 직장인들이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명 휴먼 인 더 루프 방식이라고 하죠. 요즘 일터에서는 AI가 자료를 다 찾고 내용의 한 90%를 채워주면 인간은 그냥 마지막 10%만 살짝 다듬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AI가 90%를 쓰고 내가 10% 다듬은 보고서, 이것도 온전히 내 능력이고 성과라고 인정을 해야 할까요? 저는 당연히 100%의 본인의 능력이고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과거에는 도서관에서 밤새워서 책을 찾고 논문을 뒤적여서 자료 수집하는 게 능력의 척도였다면 지금은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내게 필요한 걸 뽑아내기 위해 AI에게 얼마나 정교하고 또 날카로운 명령어를 던지느냐가 진짜 실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AI라는 최고의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안목과 기술이 그 직원의 역량인 셈인 거죠. 도구를 잘 쓰는 것도 현대 직장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연 아나운서 말씀도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지만 저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엄밀히 말해서 AI의 성과지 그 직원의 진짜 실력이 아니잖아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핵심은 내가 이 사업을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하고 분석했는가인데 그 고뇌의 과정이 몽땅 빠져 있다면 그 직원은 알맹이 없는 복사 붙여넣기 전문가에 불과합니다. 만약 나중에 회사 시스템에 오류가 나거나 보안 문제로 AI를 쓸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 그 직원은 스스로 기획안 한 줄도 못 쓰는 무능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과정 없는 결과에 성과를 주는 건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손해라고 봅니다. 네, 두 분의 첫 발언부터 아주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연 아나운서는 AI를 부리는 기획력과 도구 활용력도 핵심 경쟁력이다라는 입장이시고, 다인 아나운서 같은 경우엔 과정과 사유를 생략된 결과물은 온전한 내 역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수연 아나운서, 다인 아나운서가 짚어주신 역량의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효율성의 측면을 더 크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보고서 하나 쓰려면 데이터 수집하고 가공하고 또 PPT 레이아웃 잡느라 꼬박 10시간, 아니 20시간씩 걸렸잖아요. 그걸 AI 덕분에 단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9시간 동안 직원은 손을 놓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 시간에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실질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더 고차원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낭비되는 단순 반복 시간을 줄여서 회사의 생산성을 극대화해주는데 단지 AI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성과를 깎는 건 트렌드에 뒤처지는 평가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효율성은 인정합니다만 그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고용시장 전체에 심각한 하향 평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밤새 머리를 싸매고 도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한 땀 한 땀 보고서를 쓴 직원과 생성형 AI한테 슬쩍 몇 마디 던져서 5분 만에 그럴싸한 보고서 뚝딱 만들어낸 직원이 똑같은 성과급을 받거나 오히려 AI를 쓴 직원이 더 빠르다는 이유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앞으로 누가 진지하게 자기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할까요? 다들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AI가 주는 정답에만 의존하게 될 텐데 그건 조직의 기초 체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인 아나운서가 짚어주신 생각하는 힘의 상실, 이 부분이 실제로 많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도 깊게 고민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어떤 기업들은 채용 시험이나 승진 평가를 할 때 일부러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차단된 아날로그 환경에서 기획서를 쓰게 하는 역발상 평가가 도입되기도 했다는데요. 도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걸 경계하겠다는 뜻이겠죠. 네, 하지만 저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산기가 발명되었을 때 주판을 못 쓴다고 해서 그 직원을 무능하다고 평가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기업의 평가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너 이거 직접 머리로 생각해서 썼어? 라고 취조하듯 따질 것이 아니라
AI라는 자원을 융합해서 얼마나 더 시장성 있고 혁신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냈는가를 봐야죠. 네, 그리고 계산기는 단순한 수식 계산을 돕는 도구지만 생성형 AI는 인간의 문장과 사유 자체를 대체하는 점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책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작성한 90%의 내용 중에 혹시 모를 오류나 거짓 정보가 섞여 있을 때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제출했다가 대형 사고가 터진다면 그 책임은 결국 최종 승인을 한 인간이 지는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자기가 직접 글을 쓰고 분석해보지 않은 사람은 AI가 교묘하게 숨겨놓은 오류를 절대 잡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10%의 날카로운 검수 능력도 90%를 스스로 써본 내공과 기본기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면 중요한 건 AI가 몇 퍼센트 썼냐는 그 비율이 아니라 결과물을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는 인간의 안목과 책임감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같습니다. AI가 아무리 훌륭한 90%를 채우더라도 남은 10%를 채고 결정하는 인간의 내공이 없다면 그 결과물은 결국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잡토크에서는 AI 시대의 새로운 성과와 역량의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기술을 부리는 주체는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엄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이야기를 통해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오늘날 가구를 구입한 뒤 직접 조립하는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의 가구가 완성된 상태로 판매되고 운반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자빈 스토리에서 만나볼 인물은 새로운 판매 방식과 아이디어로 전 세계 가구 산업의 흐름을 바꾸고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에 디자인 가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업가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가구 기업 이케아의 창업자 잉바르 캄프라드의 이야기입니다. 잉바르 캄프라드는 1926년 스웨덴 스몰란드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성냥과 연필, 크리스마스 카드 등 다양한 물건을 이웃에게 판매하면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17살이 되던 1943년 아버지에게 받은 졸업 축하금으로 이케아를 설립했습니다. 이케아라는 이름은 자신의 이름인 잉바르 캄프라드, 가족농장 엘름타리드, 그리고 고향마을 아군나리드의 머리 글자를 조합해 만든 것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생활용품과 문구류 등을 우편으로 판매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1948년부터는 가구 판매를 시작한 이케아는 1950년대 들어 가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당시 잉바르 캄프라드는 운송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구를 분리해 포장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는데요. 이른바 플랫팩 방식은 운반과 보관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소비자는 직접 조립하는 대신에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구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조립식 가구를 전 세계에 널리 보급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 이케아를 대표하는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잉바르 캄프라드가 추구한 것은 단순히 가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철학이었는데요. 이케아는 대량 생산과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였고 다양한 생활 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쇼룸 형태의 매장을 선보이며 새로운 쇼핑 경험도 제공했습니다. 현재 이케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가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잉바르 캄프라드는 검소한 생활을 실천한 기업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소비자에게 더 좋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이러한 철학은 지금도 이케아의 경영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 속 불편함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바꾸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했던 그의 생각은 오늘날 세계 가구 산업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아이디어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조립식 가구를 대중화하며 새로운 가구 문화를 만든 기업가 잉바르 캄프라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대기업의 창업주이면서도 평생 검소함을 실천했던 이유가 결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가격을 선물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 사람의 집요한 고민과 아이디어가 가진 위대함을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본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알아보는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공장이라고 하면 작업복을 입은 근로자들이 생산 라인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최근 제조업 현장에서는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부품을 옮기고 용접과 조립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품을 검사하는 스마트 공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동화 기술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일터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봇이 바꾸고 있는 공장과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자동화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제조업은 숙련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품의 품질은 높이고 생산 속도는 더욱 빨라져야 하는 만큼 반복적이고 정밀한 작업은 산업용 로봇이 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접이나 도장, 부품 조립처럼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공정에서는 로봇이 사람보다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히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설비 이상을 미리 감지하는 스마트 공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동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봇이 늘어나면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단순 반복 작업은 감소할 수 있지만 새로운 역할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직무가 산업용 로봇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동화 엔지니어입니다. 생산 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설비를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는 기술자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또 공장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생산 관리 전문가와 데이터 분석 인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품질 검사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자동화 공장을 설계하는 전문 인력도 새로운 직업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역할은 직접 생산하는 것에서 생산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공장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계를 단순히 다루는 것을 넘어 자동화 설비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은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문제 해결 능력과 여러 분야가 함께 협업하는 능력도 점점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발전할수록 사람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전문성과 기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로봇이 공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사람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은 단순한 생산자를 넘어 로봇과 데이터를 활용해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결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사람과 기술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장의 변화는 곧 일터의 변화이고 그 변화는 이미 우리 곁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로봇의 등장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안전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의 질을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의 정확함과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낼 시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생겨날 기회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쇼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수현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최근 사내 소통 데이터를 보면 직장인들이 하루 중 탕비실이나 복도에서 마주쳐 나누는 스몰 토크, 즉 잡담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맨날 떠들기만 한다며 눈치 주던 부장님들 많으실 텐데요. 퇴근할 때까지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는 것보다 적당한 잡담을 나누는 게 회사 매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직장인의 잡담 시간을 숫자로 정밀히 타격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한 통계인데요. 솔직히 출근해서 온종일 모니터만 보고 일을 하다 보면 뇌가 굳는 느낌이 들거든요. 가끔은 탕비실에서 동료랑 주말에 뭐 했냐,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가볍게 수다를 떨고 오면 뭔가 더 신기하게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르고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글로벌 연구소들의 소통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나옵니다. MIT 인간역학연구소에서 직원들에게 웨어러블 센서를 채우고 분석한 결과 업무 중 탕비실에서 10분간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눈 팀의 성과가 자리만 지킨 팀보다 무려 20%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팀원 간의 소통 중 업무 외적인 대화, 즉 스몰 토크의 비중이 30%를 유지할 때 팀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고 장기 근속률이 올라간다는 데이터도 함께 입증됐죠. 네, 잡담을 나눈 팀 성과가 20%나 높다고 하셨는데요. 듣고 보니 찔리기도 하면서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특히 회사에서 억지로 일만 붙잡고 있으면 효율이 안 나거든요. 그 드라마 봤어? 하고 가볍게 던진 잡담 한마디가 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게 결국 유연한 협업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당연히 회사 다닐 맛도 더 나고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IT 기업 중에서는 이 잡담 데이터를 아예 공간 인프라로 활용한 대반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층마다 있던 작은 커피 머신을 싹 없애고 사내 카페테리아에 일부러 길게 줄을 서야 하는 대형 커피 머신을 딱 한 대만 설치를 했더니 다른 부서 직원들끼리 줄 서면서 잡담도 나누다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실제 이런 기업 사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회사 전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셈이기도 하죠. 네, 정확합니다. 이 느슨한 연결과 대화를 잡아내지 못하고 꽉 막힌 분위기만 유지한다면 결국 창의성은 떨어지고 업무 피로도만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일터의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치트키는 없을까요? 다인 아나운서는 평소 사내에서 활용하는 나만의 스몰 토크 팁이 있으실까요? 네, 저의 꿀팁은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에게 어제 본 예능이나 날씨 얘기 같은 가벼운 잡담으로 말문을 틉니다. 처음부터 무겁게 아까 보낸 파일 확인했어? 라고 하며 업무 얘기로 벽을 치는 것보다 3분 잡담 데이터를 먼저 쌓아두는 게 나중에 진짜 업무 협조를 구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소통 속도가 훨씬 빨라지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디한 기업들 사이에서도 부서 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무작위로 직원들을 매칭해서 커피 타임을 지원하는 스몰 토크 런치제 같은 프로그램도 공식 제도로 도입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직 몰입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증명이 되면서 말이죠. 네, 결국 얼마나 군대처럼 군기를 잡고 일만 시키냐의 시대는 가고 얼마나 유연하게 소통하고 몰입하느냐가 실력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딱딱한 업무 지시로 채워진 무거운 8시간보다 동료와 온기를 나누는 단 3분의 잡담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루 동안 동료들과 업무 외에 어떤 따뜻한 대화를 나눴는지 스스로 데이터를 체크해보면서 일할 맛 나는 일터의 실마리를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옆자리 동료에게 오늘 옷 이쁘네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같은 가벼운 잡담 한마디 먼저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3분의 여유가 여러분의 저녁이 있는 삶과 또 활력 넘치는 일터를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다음은 다인 아나운서가 준비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 가져오셨을까요? 네, 만약 내일 당장 회사에서 다음 주부터 재택근무를 전면 폐지할 테니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통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으로는 사직서를 쓰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통계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요 채용 플랫폼에서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회사 측이 재택근무를 폐지할 경우 이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62.8%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6명이 퇴사를 생각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유지된다면 연봉이 삭감되거나 동결되는 것을 감수하겠느냐는 질문에 38.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최우선 목표가 연봉 인상이라는 기존의 상식이 깨진 겁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직장인의 하루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1시간 24분입니다. 한 달이면 30시간, 1년이면 360시간을 그 일 위해서 버리게 되는 건데요. 직장인들은 이 시간을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임금, 이른바 출퇴근세를 내고 있다고 계산하는 겁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출퇴근세라는 말이 정말 와닿는데요. 연봉을 깎아서라도 내 시간과 삶의 질을 지키겠다는 데이터는 지금 직장인들이 고용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 2030 세대 구직자들은 채용 공고를 볼 때 연봉이나 기업 규모보다 재택근무 가능 여부를 필터를 가장 먼저 설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재택근무가 기업의 필수 경쟁력이 된 셈이죠. 네, 근로자들의 입장과 데이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들이 바보라서 굳이 반발을 사면서까지 직원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업무 동향 지표를 보면 관리자의 85%가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때 생산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른바 생산성 편집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전면 재택을 시행한 기업의 40% 이상이 부서 간 소통이 단절되고 협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4.15 현상을 심각하게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관리자들의 불안감, 즉 생산성 편집증은 저도 동의합니다. 눈앞에 직원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죠. 하지만 그 불안감이 실제 실적 저하라는 데이터로 연결되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사무실 출근자와 재택근무자의 실제 업무 성과 지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콜센터나 IT 개발 직군에서는 재택근무 시 생산성이 13%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죠. 즉 성과가 떨어진 게 아니라 경영진이 직원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과거의 근태 위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마찰음이라는 해석이 데이터상으로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이시군요. 하지만 말씀처럼 소통의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의 경우 어깨 너머로 배우고 선배들과 교류를 하면서 조직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데 재택근무 상황에서는 이런 정서적인 유대감 형성이 통계적으로도 크게 떨어진다고 나타나지 않나요? 네, 정확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회의실에서 각 잡고 앉아있을 때보다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스치듯 나누는 대화, 즉 복도 잡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 기업의 장기적인 혁신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경영진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 기반의 명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면 재택근무가 혁신과 조직 문화 결속력에 약점을 보인다는 통계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근 노동시장 데이터가 양측의 갈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워크입니다. 일주일에 2에서 3일은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재택을 하는 혼합형 방식이죠. 앞서 언급한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하이브리드 워크를 도입한 기업들을 추적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퇴사율은 무려 35%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기업이 우려했던 생산성 하락이나 승진율 저하 등의 부정적 지표는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극단적인 대립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타협점을 찾은 거군요. 네, 결국 재택이냐 출근이냐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성과를 내고 이를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로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데이터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사무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것을 성실함과 생산성으로 착각하는 시대는 통계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기업의 근무 형태가 인재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지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연한 조직 문화를 설계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삶의 질과 기업이 추구하는 생산성이 평행선만 달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통계 자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장소의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성과를 증명해내는 유연한 시스템이 아닐까 싶네요. 변화하는 고용시장 속에서 우리의 일터가 나아가야 할 나침반을 확인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유상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기업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인공지능까지 우리 주변의 첨단 기기에는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가 출시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반도체 검사입니다. 오늘 기업사전에서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런 반도체 검사를 담당하는 기업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은 1978년에 설립된 반도체 검사 부품 전문 기업으로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프루브핀과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지만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죠. 또한 최근에는 높은 정밀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주요 반도체 시장에도 제품을 수출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성능이 높아질수록 더 정밀한 검사 과정이 필요해진 만큼 검사 부품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역시 이러한 산업 변화에 맞춰서 차세대 반도체 검사 기술 개발과 제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초미세 반도체 검사에 필요한 기술 고도화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특히 모바일 반도체는 물론 AI 반도체와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검사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성장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해외 수출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경쟁력도 함께 인정받고 있는 중입니다. 반도체의 성능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검사 기술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얼마나 좋은 반도체를 만드느냐보다 얼마나 정확하게 검사하느냐도 산업 경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반도체 품질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업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업계에선 AI 반도체와 첨단 산업의 성장으로 반도체 검사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반도체 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숨은 강자. 리노공업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국의 축제, 맛집, 전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여름이 되면 바다를 찾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시원한 파도를 만나기 위해, 또 누군가는 해변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 떠나는데요. 하지만 충남 보령에서는 바다를 즐기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모래 대신 머드 위를 뒹굴고 온몸에 머드를 바르며 더위를 잊는 이색 축제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축제, 보령 머드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령 머드축제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 찾는 글로벌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령 앞바다에서 채취한 천연 머드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피부 미용과 피부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역의 천연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된 축제는
해를 거듭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성장했고 지금은 해외 관광객들도 일부러 찾는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직접 몸으로 즐기는 머드 체험입니다. 거대한 머드탕에 몸을 맡기고 머드 슬라이드를 내려오고 머드 씨름과 장애물 체험까지 즐기다 보면 어느새 온몸이 머드투성이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사람들도 금세 웃음을 터뜨리며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축제장의 가장 인상적인 풍경입니다. 나이도 국적도 처음 만난 사람이라는 어색함도 머드 앞에서는 모두 잊게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다면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패밀리존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머드를 체험할 수 있고 물놀이 시설도 함께 운영돼 더위를 식히기에도 좋습니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뛰어놀고 아이들을 온몸으로 여름을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신나게 머드를 즐겼다면 해가 진 뒤에도 축제는 계속됩니다. 대천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야간 공연과 다양한 문화 행사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화려한 조명 아래 펼쳐지는 공연과 음악, 그리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어우러지며 낮과는 또 다른 여름밤의 낭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축제장 곳곳에는 머드를 활용한 뷰티 체험과 포토존은 물론 보령의 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홍보관과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나게 축제를 즐긴 뒤 지역의 맛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하루 종일 머물러도 부족함이 없는 축제로 꼽힙니다. 그럼 방문 계획 세우시는 분들을 위해 축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9회 보령 머드축제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17일간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 머드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머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일반존과 어린이를 위한 패밀리존으로 나뉩니다. 일반 입장료는 일반존 성인 기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2,000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16,000원이며 패밀리존은 어린이 기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1,000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13,000원입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이용 방법은 보령 머드축제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기만 하는 여름보다 직접 뛰어들어 마음껏 즐기는 여름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올 여름에는 시원한 바다와 특별한 머드 체험이 기다리는 보령에서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 전해드렸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도 나만의 중심과 전문성이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잡학사전이 전해드린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내일을 밝히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하는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여정을 저희가 언제나 항상 가까이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용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유익한 지식들을 가득 채워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